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PPT도 없이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요즘에는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입시 정보를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설명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PPT 없이 그냥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 하듯이 이야기하듯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고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마련을 했고, 외대부고, 민사고, 하나고, 과학고 출신의 리더스들이 무대에 올라서 본인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의 제목 알고 오셨나요? 네, 오프 더 레코드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였는데, 말 그대로 평소 어디서도 듣기 힘든 진짜 이야기들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졸업생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죠.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요. 1부에서는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주제일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야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는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하는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학교 선택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학교가 정해졌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나는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뭘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어떤 학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학원 이야기, 카이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함께 해줄 이 자리에 올라올 카이저의 리더스들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외대부고, 민사고, 하나고, 과학고를 졸업하고 현재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단지 명문대 재학생이고 그리고 특목전사고를 졸업한 학생들일 뿐만 아니라 저희 카이저의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입학 테스트가 있는데요. 입학 테스트에서 90점 이상을 받고 선발된 리더스들입니다. 그래서 독서, 논술 교육의 좀 진정성을 가지고 실제 카이저 커리큘럼에 참여하고 있는 열정 있는 멘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좋은 추억이자 입시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힌트가 되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에는 짧은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방금 소개했죠? 카이저 리더스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본인 소개 그리고 모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대부고를 18기로 졸업하고 지금은 숙명여대 약학부에 재학 중인 노경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실 저는 엄청 어린 나이부터 학업에 큰 열망이 있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처음 본 시험에서 우연치 않게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서 내가 이 점수를 한번 유지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적도 잘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한번 유지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보고 싶다, 좋은 대학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고등학교가 어디 곳인지 그때부터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입결이라고 하면은 뭔가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는 학생 그런 것들을 기사가 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큰 생각 없이 서울대 많이 보는 학교 어딜까? 라고 찾아봤을 때 이제 예고나 과학고가 아닌 학교 중에는 외대부고가 다는 1등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여기가 최고의 학교다, 여기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외대부고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준비를 했지만 더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그 정시와 수시에서 균형 있게 입시 결과를 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걸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으로 다가와서 학교를 선택했던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뭔가 피상적인 거 말고 제가 진짜 학교에서 들어가서 느꼈던 장점은 무엇이었냐면 선생님들이 일단 입시 트렌드가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뭔가 학교 프로그램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동아리에 대한 내용을 실을 수 있는 게 줄어들게 되면 뭐 그런 것들을 세특에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는 뭐 학술제를 하나 더 개설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뭔가 외대부가 사실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라고 언급은 자주 되지만 메디컬을 많이 보는 학교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언급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제가 아주 극상위권의 학생은 아니었음에도 그 자연 트랙의 어떤 심화 과목이나 그런 자유 활동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약대 진학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고 저와 비슷한 성적대나 저보다 조금 더 낮은 학생들도 약대나 어떤 의치한 약수에 진학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대부고에 딱 입학하시면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뤄낼지 그런 체계에 대한 게 생각이 잘 되어 있으면 외대부고를 선택하시면 뭐 좋은 목표를 이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고등학교 11기로 졸업한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의 이사학번으로 재학 중인 임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좀 떨려가지고 다리 떨리는 게 여기 다 보이네요. 일단 저는 비교적 좀 늦은 중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에 이제 하나고등학교 입시를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방송 프로듀서라는 꿈을 키웠었고 지금까지도 그 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이 꿈을 이루려면 뭐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하고 또 성적을 성실하게 받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공부뿐만 아니라 뭐 예체능 관련해서 경험도 좀 다양하게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도 뭐 단순히 학업뿐만 아니라 뭐 바이올린, 테니스, 수영 같은 걸 많이 병행을 하고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희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었어가지고 중학교에서 선배들이 대부분 동네에 있는 외고를 많이 진학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고등학교를 진학한 선배들은 학교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뭐 성적이 좀 잘 나오니까 외고에 진학을 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공부 말고도 다른 뭐 예술 활동이나 체육 활동들을 학교에 가서도 병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동아리 활동도 너가 원하는 것, 진로에 적합한 것으로 다양하게 채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하나고라는 곳이다. 그래서 저를 이제 가을 설명회를 한번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얘기해주는 커리큘럼이랑 그리고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다짐을 해서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여기를 뭔가 도전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잃으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외고가 아니라 하나고를 지원하게 되었고 실제로 제가 너무 만족하면서 다녀서 제 동생도 함께 하나고등학교에 진학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사실 앞서 이제 외대부고에서 정시와 수시를 병행한다라고 말해주셨던 것과 다르게 수시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뭔가 공부 하나뿐만 아니라 점수에 뭔가 너무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 사람인지 드러내는 거에 좀 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제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하나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3년 내내 정말 다양한 동아리와 프로젝트 활동, 1인 2기, 뭐 학술제, 뭐 학당 같은 걸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을 해서 유의미한 결과로 나왔던 것 같고 또 실제로 그 대학 진학 후에도 현재 학교 이제 방송국에서 국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중학교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 그리고 고등학교 때의 활동 그게 다 이제 대학에서의 활동으로도 이어지면서 유의미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고 이게 인생 전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저처럼 체육이나 예술 측면에서의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뚜렷한 친구들이 진학을 많이 하는 학교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나고에서 내세우는 채덕지라는 인재상에 좀 적합한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고등학교 3년을 공부만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좀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친구들이 진학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세종과학고 졸업하고 아주대 의학과 재학 중인 길영서라고 하고요. 지금 2학번으로 이제 2학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세종과고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보통은 영재고랑 과학고를 같이 준비하는데 영재고 준비를 하다가 좀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어가지고 잠깐 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영재고 지원 시기는 살짝 놓치고 그 다음에 갑자기 과거에 흥미가 생겨가지고 그때 지원을 하게 됐는데 덜컥 붙어서 그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과거라는 존재를 영재고 준비할 때부터 원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과거를 지원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왜 흥미가 생겼냐고 물으신다면 과거를 가면 장점은 약간 중학교 때는 잘을 하려면 이제 잘 못해도 되지만 잘 하려면 이제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야 하잖아요. 약간 국영수사과. 근데 과학고는 장점이 대학을 갈 때도 수학, 과학, 내신만 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과목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장점으로 다가와가지고 과학고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실제로 국어, 약간 영어 이런 거는 살짝 공부하는 친구들만 하고, 네, 다 같이 이제 수학, 과학 같은 거는 이제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게 수학, 과학에 흥미가 있는 친구들은 정말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좋았던 점은 약간 자기가 진짜 과학 쪽에서만, 그러니까 국어 쪽에 약간 흥미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맞지 않고 과학 쪽에서 어떤 흥미가 있는 한 분야가 있다 하면은 그게 진짜 그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뭔지 약간 좀 먼저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융합과학 탐구라는 것도 모든 학생이 참여해야 되는 게 한 학기마다 있어가지고 그게 거기에서 이제 주제를 찾고 그 주제에 대해서 논문 형식으로, 뭔가 애들이 쓰는 거다 보니까 완전하게 논문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논문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 써보는 그런 활동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과학고등학교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27기로 졸업하고 올해 이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된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앞서 이제 말씀드려준 분들과 같이 초반에 중학교 때는 약간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할지 크게 막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진짜 시기도 굉장히 늦었었어요. 한 중3 8월쯤에 엄마랑 갑자기 민사고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물론 그게 아직도 10년 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걸 보고 되게 뭔가 고전적인 학교, 한복 입고 다니고 뭔가 막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은 호그와트 같고,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되게 어리다 보니까 순수하게 그런 게 너무 재밌어 보이고, 아침에 막 운동하는 거, 그리고 사이사이 뭐 수업을 듣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엄청 몰려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학교 생활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이 학교 가면 뭔가 3년 내내 입시에 찌들어 있기보다는 좀 다양한 활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재밌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랑 얘기해보고 한번 준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8월달이었다 보니까 입시 학원을 다닐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거 스스로 그냥 공부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그 학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고 붙게 돼서 이제 그 민사고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저희 학교 특색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는 건 소규모 수업인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30명씩 한 반으로 수업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2, 3학년 고급 과목을 듣게 되면 5명에서 10명, 많아봤자 15명으로 구성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고급 과목을 배우기는 하지만 진도의 속도가 선생님과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말하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을 배우기는 하지만 자기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게 이제 소규모 수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1학년 때
이제 등급 과목을 듣고 2, 3학년 때는 등급 과목을 거의 안 듣고 이제 진로 과목이라고 해서 ABC 절대평가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 있어서도 이게 1학년 때 저희가 등급 과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소규모 수업이다 보니까 등급이 조금 이제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대학교가 민사고임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고 있는 게 조금 이제 등급이 낮게 나오더라도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요.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유독 좋은 성과를 내더라 하는 옆에서 지켜봤을 때 본인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옆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직접 보고 느꼈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여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다 그거 말고 뭐 어떤 태도나 습관, 뭐 시간 관리, 그 학생 어떤 성향을 가진 학생이 그 학교에서 좀 빛을 발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여기는 다 모든 학교가 포함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회복 탄력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외대부고를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뭔가 대학 진학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학생들이 많고 뭔가 중학교에서 날고 기다가 오는 학생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올 A는 다 받고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는 할 거다라는 어떤 최소한의 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외대부고에 오다 보면은 어떤 우리가 겪어봤던 내신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뭔가 본인이 거기서 좌절을 겪지 않고 내가 내 목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확인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적합할 것 같아요. 공부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자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나 학교들보다는 외출을 저희가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긴 한데 외출이 주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원에 가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여대부고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면은 학원이 없이는 공부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진 상태에서 진학을 해야지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서 학습을 계속 이어나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조금 기숙사에 들어오면서 방황하는 친구들 여러 봤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율활동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외대부고에 그 들어가는 면접보다 동아리 면접을 통과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동아리가 한 200개 정도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뭔가 유명하고 명망 높은 동아리들이 몇 개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의대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의학 동아리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들어가는 것이 모두 다 어려워요. 수학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동아리들을 들어가기 어렵고 일단 그런 동아리들에서 떨어졌을 때도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진 않은데 그땐 그게 전부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회복 탄력성이 또 중요하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은 뭐냐? 자기의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학생,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이 뚜렷하게 있는 학생이 외대부고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아리로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후 겪게 되는 모든 자율활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1학년 때 겪게 되는 2가지 자율활동으로 예시를 조금 들어보고자 하는데 처음이 이제 소디포고 두 번째가 유리표입니다. 소디포는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이라는 것으로 이제 1학년 때 임의로 4인이 배정돼서 4인 1조로 책을 4개 골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런 학습의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소디포, 유리포 둘 다 임의로 배정되는 4인 1조 활동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 조금 익숙한 친구여야 하고 관심사가 완전 다른 친구들끼리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잘 어우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정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신의 색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소디포는 같은 책을 읽더라도 같은 문장, 같은 단어를 읽더라도 뭔가 좀 더 깊게 사고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소디포도 같은 책을 읽어도 어떤 주제로 내가 보고서를 쓸지는 자신의 어떤 그 책 안에서 어떤 걸 사고할 수 있는지 그 사고력과 통찰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갖춰져 있는 학생들이 중요하고 유리포도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가 탐구 주제를 정할 때 유리포는 일단 사회과학이나 과학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탐구 활동입니다. 그걸 주제를 정할 때 뭐 우리가 챗GPT를 이용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진 않아요. 어떤 뭔가 뭉뚱그려진 뭔가 있으면 거기서 계속 깊고 파고들어가고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해나갈 수 있는
꼬리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런 친구들이 양질의 자율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고력이 먼저 함양되어 있으면 외대보고 진학했을 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고에 진학하면 좋은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아서 뭔가 외대부고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괜찮은 거 하나를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좀 전에 외대부고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귀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4주에 한 번 귀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보다 저희는 자기주도성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주라는 시간 동안 이제 귀가를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그래서 부모님의 그런 시야에서 벗어나서 4주라는 시간을 온전히 자기 혼자 계획을 하고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자기주도성이 필요하고요. 사실 그런 과정에서는 성실성도 필요하고 계획성도 필요하고 또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중학교 때 성적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드러나고요. 그 출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매일매일 학교에 가고 늦지 않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굉장히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미리 중학교에서 얘가 갖추고 있는지 이런 자기주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4주 동안 사실 주말이 한 세네 번 정도 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말이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이제 아무리 여기 저희 특목고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활동들을 이제 주말 제외하고 평일에만 실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각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자율학습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장기간의 활동, 뭐 학술제라던가 긴 토론이라던가 동아리 활동 길게 하는 거라던가 그런 게 이제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말을 활용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주말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오전에는 휴식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그 이후에 뭐 12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주도성 있는 공부를 해나가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아리나 프로젝트, 자율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기가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지를 자신의 신념 하나를 가지고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라는 걸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큰 그림을 보고 작은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는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중학교 때 이미 동아리를 많이 경험해봤거나 아니면 뭐 학급 임원, 학생회 활동 같은 걸 많이 해본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교회장 출신들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체 활동이나 자율 활동에서 자신의 선택지를 굳건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수업 얘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저희가 이제 AP 과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 AP 과목뿐만 아니라 일반 과목에서도 고난이도 텍스트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서를 활용할 때도 많고 일반적인 그냥 한국어 텍스트를 활용할 때도 철학 서적들을 활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서적들을 두고 뭔가 거부감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걸 독해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 거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이걸 갓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운 원서를 다 이해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물론 무리가 있겠지만 그거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이 이해한 바를 생각해내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과고 영서 리더스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학고에는 저도 그렇고 뭐 다른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잘하는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에서 이제 주로 카이스트하고 서울대 많이 진학하는데 거기서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수학과학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만 잘해서는 과학고에서 좋은 내신을 따기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학생이 진학하면 좋냐면 본인이 수학과학에 약간 지금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좀 진학 시기가 됐을 때 먼저 배워서 많이 아는 거 말고
같은 내용을 배웠을 때 자기가 좀 더 이해력이 있는 것 같다, 활용력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스스로를 믿고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진학하면 좋고요. 그리고 약간 전교 1등, 약간 모범생 그런 스타일보다는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잘하는 학생, 그런 학생이, 그리고 약간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 그런 게 있는 학생이 오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런 학생이 오면 좋고, 그 외에는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오시면 좋은 게, 선행을 2학년 때 대학교 3학년 과정까지 좀 내용이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선행을 좀 학원에서 그 영재고 대비 학원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오셔서 미리 배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조기 졸업이라는 제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 때는 40%까지 조기 진학을 할 수 있었고 상위 10%까지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게 의대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이 돼가지고 줄어가지고 조기 졸업은 그대로 유지, 상위 10%, 조기 진학은 상위 20%까지로 저 다음 학년도에는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조기 진학은 계속 줄을 예정인데, 그래서 그렇게 조기 진학을 하는 게 물론 좋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때 내신이 이미 다 결정 나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내신 학기가 3개니까 한 번 망하면 복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준비를 많이 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많이 된 학생이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당연한 학교고,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 내신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3학년까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3학년에서 내신이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조기 졸업이랑 조기 진학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내신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노리시고 진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갔는데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한 가지 조금 다른 방법이 있는데, IQ 조기 졸업이라고 IQ 검사를 해서 140이 넘으면은 그 조기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맞으면은 2학년 때 빠르게 탈출하실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학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선 외대부고 하나고와 같은 전사고로 이제 묶이는 학교로서 저희도 프로젝트나 동아리나 이런 측면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키워드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대학을 미리 다닌다, 그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저희 학교는 진짜 이제 약간 뭔가 대학을 미리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시간표를 본인이 짜기 때문입니다. 1학년 초반에 입학할 때는 공통적으로 이제 겹치는 과목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건 약간 고정된 시간표로 나옵니다만, 한 2학년, 3학년 쭉 올라갈 때부터는 본인이 어떤 과목으로 전공을 하고 싶은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전공이었어서 생명과학을 쭉 시작할 때부터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생명과학 세미나 이런 고급 과목들까지 본인이 어떤 과목으로 전공을 해서 어떤 시간표를 만들어 나갈지 스스로 모든 블럭에 수강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시간표를 자기주도적으로 잘 짜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꿈이 만약에 지금 없으면 어떡하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에는 꿈이 있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또 좋은 점이 1학년 때 모든 분야의 수업들을 전부 다 들어보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일일이 다 깊게 파고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만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학교가 소규모 수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과학 수업을 할 때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 이거 1장 발표 준비해와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그걸 연구를 해서 학생들에게 본인이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말하는 게 너무 많고 다른 학생들이랑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부만 잘한다고 오긴 좋은 학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공부랑 자율활동의 비율이 1대1인데 일주일에 2시간씩 그 하루에 이제 2시간짜리 자습이 2개 있거든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하면 2시간짜리 블럭이 10개 있는 거잖아요. 자습 시간이. 근데 그 중에 많게는 5개, 그러니까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기타 이제 동아리 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 공부는 본인이 알아서 잘 채울 수 있는 학생이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학생이 오기 좋은 학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중에 4분 중에서 3분이 지금 메디컬이잖아요. 그런데 외대부고나 민사고를 나와서 메디컬을 가신 분과 과학고를 나와서 메디컬을 진학을 하신 분의 차이를 들어보니까 딱 명확한 것 같아요. 다른 게. 이렇게 두 분은 뭔가 아직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메디컬을 진학한 케이스. 과학고는 나는 수과학 쪽에 좀 진로가 명확했다. 거기에 내가 완전히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를 진학했다. 이런 케이스가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외대부고로 나와서 카이스트를 진학한 학생과 과학고를 나와서 카이스트를 진학한 학생을 봤을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는 수과학 아니면 잘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은 과학고를 가서 카이스트를 가고 그러면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래 라고 했던 친구들은 외대부고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한 다음에 결정한 그런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저희 1부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2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1부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가면 좋을까, 어떤 학교가 잘 맞을까에 대한 고민에 좀 힌트를 드리는 시간이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뭘 준비해야 하느냐. 이게 저한테 어머니들께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부동의 질문 1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사교육을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어떤 학원에 다녀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오프 더 레코드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당장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지금까지 입시는 목표하는 학교에 맞춰서 정해진 준비를 좀 압축해서 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의 그런 트렌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입시 정보는 이미 다 저보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카이저에 자녀를 보내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그 트렌드가 뭔지 좀 알고 오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학교가 바라는 인재상에 나를 얼마나 맞춰갈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명문대들이나 특히 서울대에 학종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전체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전체 고등학교에서 일부가 특목전사고인데 특목전사고 출신들이 그 전체 학종 합격생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명문대가 지금 선호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카이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잠깐 이제 2부에서는 조금 쉬고 우리 리더스들끼리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렇게 특목고를 나오고 전사고를 나온 학생들은 확실히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2부에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임수빈 리더가 시작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유일한 문과로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공통적으로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이제 독서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독서와 관련해서 다들 하실 말씀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독서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제 내신 학원을 아예 다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전혀 다니지 않고 그냥 혼자 공부를 했었고 학교가 끝나면 뭐 학생회 같은 거, 동아리 같은 거 하고 그냥 바로 집에 와서 이제 뭐 스스로 그냥 공부를 하고 좀 남은 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이제 책을 좀 많이 집에 사두셨었는데 그냥 잡히는 책 읽고 좋아하는 책 읽고 뭐 좋아하는 소설 읽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지고 그냥 책을 읽는 게 어떤 일종의 놀이로 느껴졌던 게 있어서 그 이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텍스트를 접할 때 굉장히 거부감 없이 되게 편하게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책을 읽는 게 되게 기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뭐 대학에 와서도 그냥 항상 가방에 책 한 권씩 들고 다니고 뭐 시간 남으면 책 읽고 이제 뭐 시험 감독 칠 때 카이저에서도 이제 애들은 글 쓰고 있을 때 저는 옆에서 책 읽고 있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서라는 게 뭐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고난이도 텍스트를 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그냥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입학 이전에 책을 많이 읽어두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이 자리뿐만 아니라 어딜 가서든 많이들 하는 말씀이시겠지만 사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책 읽을 시간이 막상 가면 없어요. 왜냐면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활동도 해야 될 게 정말 많고 그냥 내신 공부하기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그 받쳐주는 독서 역량, 독서량이 다 중학교, 초등학교 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책을 정말 많이 읽어두는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좀 두각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사실 이게 뭔가 학교 소개 같은 거는 다 공통되겠지만 독서 활동 같은 거는 좀 다 다른 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참 의도치 않았지만 귀인 같은 분을 초등학교 때 만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숙제로 하루에 3권씩 책을 읽어오게 시키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 그 당시 이제 어리다 보니까 얇은 책으로 하루에 3권 채우는 게 가능했는데 그때 이제 독서 습관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1학년 이후에도 그 습관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년별 권장도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예를 들고 50권이 권장도서 나가면서 그중에 40권 이상을 읽게 시키셨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정말 읽기 싫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나는 소설책만 읽고 싶은데 비문학책을 읽게 시키시니까 그런 부분 나 다른 책 읽고 싶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다양한 책들을 접했던 경험이 옆에 있는 수빈 리더가 말해줬던 것처럼 뭔가 어떤 텍스트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좀 더 어려운 책도 나 이거 한번 읽어볼까?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이제 진짜 고등학교에서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소디포라는 활동에서도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읽었던 사회학 책이나 고전들로 어느 정도 그 자리를 메꿀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까지 그런 고난이도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제된 문어체를 되게 누적해서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글을 쓰는 좋은 방법이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뭐 의도해서 그런 걸 읽진 않았었지만 좋은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글을 만들 수 있는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문장으로서 정리할 때 어떤 구조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독서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분들이랑 똑같이 저도 독서 경험이 꽤 많은 편인데 저는 어릴 때 세계문학 전집을 너무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출판사별로 뭐 크게 차이도 없는데 엄마한테 전집을 맨날 사달라고 해가지고 세계문학 전집을 마스터했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너무 소설만 읽으니까 그게 너무 문학 쪽으로만 치우칠까봐 독서 논술 학원에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비문학 책도 좀 읽어야 되지 않겠니? 막 그러시면서 이제 제가 다양한 책을 약간 편향 없이 그때부터 읽게 됐는데 저는 독서 경험
경험 이제 충분히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글쓰기 얘기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근데 책만 읽고 그럼 책 많이 읽었으면 독서량이 충분하면 이해력도 차고 된 거 아니야? 막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자기가 책을 읽은 걸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머리에 들어와서 충분히 이해가 됐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기의 언어로 말로 표현해낼 수 없다면 그게 자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뭔가 저는 학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정제된 말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이제 글쓰기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독서 분술 학원 다닐 때도 그랬지만 토론하는 것도 또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항상 이제 말로 뱉고 그걸 바탕으로 내 생각을 완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한 편의 글로 녹여내기 이런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연습을 그냥 뭔가 스스로 좋아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 사실 시도 계속 써왔어가지고 뭔가 시쓰기 활동이나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걸로 이제 등단을 하기도 했었는데 뭔가 재밌는 경험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글이나 책 읽기를 취미로 가져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커리어의 일부로 그걸 쌓아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로 뒷받침이 되어줘야 하는 게 앞서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인풋, 엄청난 독서량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 생각을 말할 줄 알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글을 쓰는 과정까지가 어릴 때 가장 시간이 많을 때 하기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입시도 입시긴 하지만 책을 지금 가장 많이 읽을 수 있고 모든 공부의 바탕이 되는 건 결국 사고 자체를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약간만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약간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책이 또 따로 있었다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너럴리스트도 중요하고 그 중에서 스페셜리스트를 좀 더 우대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이제 책을 너무 한 분야로만 쏠려서 읽게 되면 학생들이 넓은 분야에서의 지식을 쌓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좀 고전 같은 걸 많이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께서 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예원 리더스처럼 소설을 너무 읽고 얘가 비문학을 안 읽으니까 너도 비문학을 좀 많이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현대에 나온 책들뿐만 아니라 고전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학년별 추천 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발해고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어려운 책들을 읽고 뭐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읽었던 것 같고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도 읽었던 것 같고 좀 다양한 고전 서적들을 읽으면서 근데 이런 서적들이 사실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읽으라니까 읽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한 줄이라도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더 많은 원전들을 만나고 더 많은 고난이도 텍스트를 만날 때 거부감이 두려움이 좀 줄어들고 이렇게 독파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고전을 미리미리 읽어두는 것을 이제 이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좀 개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타이밍에 저희가 뭔가 좋아하는 책들 아니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들 좀 하나씩 추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추천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 후쿠오카 카시니치의 생물과 무생물 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사실 제가 동적 편향이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 적혔는데 뭔가 생물이 계속해서 그 조성이 변하면서 어제 나와 오늘 내가 다르고 또 10년 후에 내가 다르고 이거를 뭔가 과학적인 개념으로 접하니까 되게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어요. 또 지금 드는 생각은 뭔가 지금 굉장히 AI 뭐 이런 걸로 세계가 격변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뭔가 어떤 생명의 본질, 생명의 아름다움을 정말 과학적인 책이지만 인문학적 소양도 같이 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책이어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뭔가 다른 분들이 다 비문학을 추천해 주실 것 같아서 문학 작품을 하나 추천을 해드려 보자면 제가 카이저에 오고 나서 이거 하나고에서 다루는 책인데 하고 놀랐던 게 이제 위대한 개츠비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위대한 개츠비 원전을 다루면서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미누사 세계 문학 전집이라던가 클래식
한 그런 오래된 소설들 많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책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인데요. 너무 유명한 책이긴 한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뭐 제가 생명과학 전공이어서 좀 그랬던 것도 있긴 한데 인간이 유전자를 위한 생존 기계다라는 이 멘트에 약간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책 읽다가 약간 직업병인가 봐요. 약간 말 걸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막 이러면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토론하고 그랬었거든요. 약간 그래서 뭐 이 책도 생명과학 쪽에서 뭔가 토론하기 좋은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분명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그 정의란 아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그 약간 시리즈긴 한데 그 모모가 들려주는 무슨 이야기 그게 저는 과학고 입시하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그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요 정도 나이 때 애들 지금 앉아 있는 애들 나이 때 읽었던 책인데 그게 이제 좀 어려운 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 대학교 1학년 그 정도 내용까지 일반 물리학 내용까지 담아놓고 그거를 과학자랑 약간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묶어놓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이 솔직히 초등학생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제 뭐 약간 문학책 읽는 거랑 다르게 이제 내용 한 줄기 한 줄기를 약간 깊이 생각해보는 제가 거기서 제일 한 3개월 동안 생각했던 게 그 아니 말이 마차를 끌고 마차가 말을 끄는데 왜 마차가 움직이지? 약간 그거를 3개월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오래 한 주제에 대해서 오래 생각해보는 힘이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모르게 길러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2부에서 뭔가 책에서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뭔가 한 가지 안 나온 게 이제 토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 활동도 이제 곧 중학교, 초등학교 때도 정말 많이 하셨을 거고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토론과 관련해서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지 한 분씩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독서 논술 학원 다닐 때 토론이 항상 마지막 마무리 코스였어가지고 물론 카이저 논술 학원도 그 여기 토론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토론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토론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이 책을 읽고 정해진 이 배경 지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단지 그거를 완전히 그냥 그 배경 지식 자체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또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반론을 하고 재반론을 하면서 사고를 하나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과정이었어가지고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뭐 안 그래도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있는 토론 대회랑 토론 대회는 다 나갔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보내주는 역사 토론 대회부터 시작해서 인문학 토론 대회 등등 나가가지고 약간 사실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토론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책을 읽고 말로 뱉는 과정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어 토론 학원을 다니진 않았는데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뭔가 토론이나 에세이 쓰기를 중시하는 어학원을 다녔어가지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어 토론 대회도 나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먼저 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뭔가 찬성과 반대를 나눠서 토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세계를 보는 어떤 시각이 조금 넓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주제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통찰력도 기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토론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서 제가 학군지 출신이 아님에도 중학교에서 모의유엔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토론 활동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주는 것 같고 그 모의유엔 동아리를 또 자소서에 녹여내서 외대부고에서 입학한 후에도 그 소디포도 토론 활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토론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두 분은 이제 좀 정형화된 진짜 실제 토론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토론이라는 게 결국엔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쉽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형제관계거든요. 그래서 형제끼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을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형제가 있다면 그 사이에서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런 책을 읽으면 좋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셨었기 때문에 동생이랑 같은 책을 읽고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뭔가 토론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서로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면 어느 지점인지 같이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또 이건 또 공통적으로 느낀 것 같다 하는 걸 얘기해보기도 하고 사실 최근에는 저희 밥 먹다 말고 세계 문학에서 이것만큼은 꼭 읽어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폭풍의 언덕 히스클리프가 이번에 영화로 재해석이 되었는데 캐스팅이 잘못된 것 같다 서술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그 가정 안에서도 이런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다는 거를 뭔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게 뭔가 하나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좀 많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한번 또 할게요. 앞서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좀 느껴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의 뭐 그런 인재상이나 우리가 말하는 미래형 엘리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정량적인 그런 결과나 뭐 내신이나 좋은 성적을 받는 거 그런 것만으로는 이제는 부족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위에 다양한 활동으로 그런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해내고 생각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정성적인 능력치를 함께 길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제는 그게 정말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해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처럼 이미 이러한 교육 방향에 철학을 가지고 공감해 주시면서 아이들의 잠재력을 일찍부터 좀 준비를 시키고 또 특목전사고라는 환경을 전략적으로 설계를 해주고 계신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3부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카이저에 대해서도 조금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이저에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또 들어오려면은 시험 같은 게 있는지 시험을 또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 카이저의 구성원들 모든 구성원들 여기 있는 재원생들을 포함해서 리더스들 저희 직원들 강사들 모두 다 보는 게 있어요.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입학 테스트입니다. 저희 전원이 다 입학 테스트를 보고 들어오는데 단순히 외대부고나 민사고 나왔다라고 해서 카이저 리더스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입학 테스트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이제 리더스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리더스 분들이 저희 입학 테스트를 다 보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중 한 분이 저희 입학 테스트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원 시험인데 엑스칼리버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총 4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는 장시간짜리 시험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책의 특정 부분을 읽으라고 이제 지시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식, 주관식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받는 게 1부 시험이고요. 2부 같은 경우에는 책과 관련된 논제를 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논설문 한 편의 글로 이제 써내는 걸 2부에서 보게 되고 3부는 의대 MMI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해서 그 제시문 짧은 거 3개를 받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왜 정당하고 자기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서 답변하는 걸 이제 3부 때 하고 4부는 학원에서 이제 체험 캠프를 할 때 수업 태도를 평가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1부는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독서를 하고 뭔가 문제를 푸는 그런 거라면 2, 3, 4부에서는 직접 이제 글을 쓰고 말하는 뭔가 정성적인 평가를 받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독해력과 말하기 글쓰기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시험인데 제가 리더스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도 시험이 조금 이제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학생이 단순히 책만 잘 읽는다고 잘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약간 배경 지식에 따라서도 시험 점수가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평소에 뭔가 문학을 즐겨 읽던 학생들은 비문학 그 도서를 읽으라고 했을 때 문학으로 시험을 봤을 때보다 점수가 저조할 수 있다던가 약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책을 뭔가 평소에 고루고루 읽으시면 시험 볼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목고에 뭔가 지원을 하게 아니 잠시만요. 특목고를 약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 시험에서 80점대 한 초중반은 나와야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 학원에서 엑스칼리버 시험을 잘 보고 있는 학생들이 70점대를 맞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조금은 어려운 시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시험 봤을 때 아니 이거를 중학생들이 풀 수 있나 하고 저도 쳤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막 예시 답안들 여기 그 복도에 붙어있는 우수 답안들 보면 얘네가 진짜 쓰는구나. 내가 중학교 때는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이고 그래서인지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이제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고 되게 아쉬운 정도로 이제 10점 이내의 폭으로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클리닉, 4주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 클리닉을 한 3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함께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서는 방금 예원 리더스가 설명해준 그 입학 테스트 첫 번째 시험을 이제 다시 복귀하면서 이 어떤 의도로 출제된 시험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좋았는지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주고요.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정규 수업처럼 하부르타나 토론을 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3강에서는 그 같은 책 혹은 다른 책에서 나온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를 새롭게 출제를 해서 그 시험을 먼저 치고 그 시험에 대해서도 또 이제 해설을 해주고 어떤 의도로 그 논대가 출제된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적합했는지 같은 걸 얘기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또 수업이 두 차례 더 이어집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이제 1, 2, 3강 다 이제 1, 2부만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4강에서는 이제 토론 대회를 실시를 해요. 근데 제가 수업했던 4명을 수업을 했는데 2명은 한 반이었고 2명은 한 명씩 수업을 했어서 저랑 같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뭔가 리더스 대학생 리더스랑 수업을 하고 토론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몇 차례 동안 시험을 치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부담감이 덜어지고 또 두려움도 줄어들기 때문에 저랑 같이 토론을 하면서 제 의견에도 반박을 하고 선생님 논리 이거 좀 틀린 것 같다 이제 지적을 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주 클리닉을 거쳐야만 제시를 볼 수 있고 제시를 봐서도 그런 식으로 점수가 잘 나오게 되면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길령설이도 있는데 네. 최고점 받으셨죠? 의외로 제가 최고점입니다. 제가 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엑스칼리버 시험에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방금 이야기해준 대로 저희가 4주 클리닉을 운영을 하면서 좀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도 뭐 이런 엑스칼리버 얘기를 했는데 글쓰기 토론 특강이라는 준비 수업도 저희가 있죠. 수업을 준비하는 오리엔테이션 수업도 저희가 있고요. 이런 이 특강에서는 원고지 작성법 그리고 맞춤법과 문장 표현 교정 그리고 토론 진행 방식과 예절 교육 그리고 간단한 모의 토론 실습까지도 저희 실제 수업에서 요구되는 기초 소양을 실습 중심으로 다뤄보는 1회 수업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OT 수업까지 듣고 저희 정규 수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리닉을 듣고 혹은 OT 수업을 듣고 정규반 수업에 들어오게 되면은 학생들은 또 본격적으로 어떤 수업을 듣게 되는지 다시 실제로 그 수업에 참관을 해보신 리더스 분께서 경은 리더스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파실리테이터라는 걸로 수업에 참관을 했었는데 이제 1대1로 원서 강독을 하는 수업이었고 저는 이제 강사분이 수학교 6학년분과 자유론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옆에서 참관하고 몇 마디 토론할 때도 들고 그런 식으로 참관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수업을 참관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수업을 하면 정말 사고력과 통찰력이 많이 함양이 되겠다라는 점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책을 읽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은 이 책에서 이 작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수업은 이제 학생이 어디를 중요시하는 것부터 강원 선생님이 먼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중요시하는지 물어보고 그게 왜 중요한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실생활에 적용하면 어떤 거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정리해서 글로 적어보는 활동까지 뭔가 사실은 제가 아까 1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꼬리 질문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어떤 본인이 그냥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남들과 다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협소한 측면으로 보면은 고등학교에서도 뭔가 자율활동에 있어서 그런 좋은 주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크게 본다면 인생의 전반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거를 스스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강사분과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꼬리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길러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 또 제가 아까 잠깐 흘러가듯이 말했는데 마지막 정리할 때 글로써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너의 언어로 문장으로서 완벽하게 만들어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제가 정제된 문어체를 누적해서 학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독서에서 그냥 이런 글을 써야 되는구나 뿐만 아니라 그거를 정말 내가 어떤 글로써 옮기는 실행에 옮기는 작업을 거치면서 이거 글 쓰는 능력도 크게 향상이 되겠다. 그래서 이 독서와 글 쓰는 거의 어떤 시너지를 정말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토론과 글쓰기니까 이제 아웃풋이잖아요. 학생들이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그 이전에 저희는 수업에서 이제 책을 읽고 수업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하브루타입니다. 이제 하브루타는 책의 내용에서 주제를 끌어와서 질문을 만들고 학생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답을 해보고 그럼 다른 친구가 한 답에서 또 새로운 질문을 꺼내서 만들어보고 또 새롭게 답해보고 하는 방식으로 책의 내용에 시작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경험해보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도 그 하브루타 활동을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답하는 거, 그 과정에서 애들의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애들의 뒤통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얘가 지금 어떤 질문을 만들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어떤 답을 해야 새로운 질문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굉장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이런 하브루타가 굉장히 또 효과가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원 리더스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하브루타가 사실 하브루타 말씀드리기 전에 강독 얘기를 먼저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강독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주세요. 강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면 강독이 일단 뭐냐면 그 책의 특정 부분을 읽고 그 강사가 이제 해설을 해주는 건데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를 약간 예로 들으면은 그 지금 수업하는 거는 3장을 강독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금 내용을 살짝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장기 매매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유지상주의는 장기 매매를 해도 된다. 요거가 이제 3장의 주장인데 이제 근데 원래 책의 그냥 일반적인 책의 흐름 같으면은 그 책의 저자가 그 자유지상주의를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3장에서는 비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장을 읽으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역시 장기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영감을 좀 그게 아니라 이 책의 제목이랑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봐라. 자유지상주의가 정의인가 요거를 생각하게 하는 요거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연결이 좀 어려운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책들을 강사가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재에 보면 뭐 58페이지를 읽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제일 책에서 뭔가 사고력을 요구하는 부분이 발췌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강사의 설명과 함께 학생이 직접 말로 해보면서 이해를 하는 과정을 이제 강독하는 그 강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강독을 바탕으로 방금 이제 수빈 리더님께서 말씀해주신 하브루타를 진행하게 되는데, 하브루타는 교재 안쪽에 보면 질문 답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가 질문을 뽑아서 그거에 대한 그 확장된 답변을 스스로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사가 수업 중에 책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을 이제 저희가 하브루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가 초반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데, 자기가 단순히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게 자기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뭔가 논제가 던져져 있는 책들을 읽었을 때 내가 어떤 주장을 취하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를 말로 직접 뱉어내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초반에 어떤 주장을 세웠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같이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뭔가 완결된, 그러니까 최상의 생각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하브루타를 통해서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카이저는 다른 학원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너네는 뭐가 달라?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딱 10글자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고력 글쓰기 전문 학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프로그램들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업 중에 하게 되는 게 바로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시다 하면은 저희 카이저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책이에요. 또 이 부분도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꼭 그렇게 어려운 책으로 수업을 해야 하니?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물론 반말로 물어보시진 않지만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고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책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운 책이에요.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 책이고, 근데 저희 아이들에게 그 책을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100% 완벽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는 외대부고를 비롯해서 특목 전사고를 나온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설령 서울대생이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 그런 책들을 읽는다고 해서 한 번에 다 100%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어려운 책을 접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본다면, 어려운 책에 도전하고 또 좌절도 하고 또 다시 극복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만의 비판적인 관점과 논점을 정립해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성장의 체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의 교육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글쓰기 과정을 좀 실질적으로 강화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려운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또 글을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카이저의 또 글쓰기 첨삭 전문팀이 있는데, 미네르바라고 하는 그 전문팀에 또 소속이기도 하면서 리더스이기도 한 우리 수빈 리더스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자리에 있는 영서 리더스랑 저랑 이제 미네르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앞서 얘기해드린 이 하브루타랑 강독 같은 거는 책에서 자신의 생각을 끌어내고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그런 활동을 다 거치고 나면 애들이 이해했니? 라고 그러면 네 선생님 저 이해했습니다 라고 하길래 그럼 글도 잘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글을 막상 보면 얘네가 아까 얘기한 거랑 전혀 다른, 뭔가 어딘가 한 군데 부족하거나 어딘가 틀이 안 잡혀 있거나 이런 글들을 쓰게 돼요. 사실 이 아웃풋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인풋이 된다고 해서 바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출력의 과정에서도 뭔가 그런 가이드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고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걸 저희 미네르바가 이제 첨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애들한테 뭔가 물어봐요. 너 말로 설명해봐 라고 하면은 말로 술술 잘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글로 옮기면 구조를 못 갖추고 있고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개요도 못 잡고, 아니면 개요를
지금 40분 줬는데 30분 동안 개요를 쓰고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감을 못 잡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규 수업에서 라이팅을 하고 그 라이팅에 저희가 첨삭을 해주고 나면 리라이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첨삭해준 내용을 학생들이 반영을 해서 새로운 글을 써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리라이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첨삭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글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또 깨닫게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저희가 제안을 해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네르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애들 글이 나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서 저희가 또 밤에도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 제가 그냥 미네르바 팀 한 거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글을 첨삭을 많이 해봤을 때 애들이 몇몇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뭐입니다랑 뭐뭐이다 이거를 되게 많이 섞어서 쓰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띄고 번째인데 그 붙여서 쓰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그 다음에 근거를 한 번 썼던 근거를 그러니까 짜내느라 머리가 복잡한 건 이해하지만 그 한 번 썼던 근거를 첫 번째 근거 쓰고 그 두 번째 근거로 한 번 다시 재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해서 첨삭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근거가 머리에서 짜내기가 좀 어렵다 하면은 개선 방안 따로 해서 제가 따로 이런 근거를 생각해보는 건 어떠니?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개선 방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 리라이팅 글을 봤을 때 아주 가끔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쓴 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되게 글이 그래도 지적한 부분은 다 개선이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체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점차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 미네르바가 활동하면서 제일 뭔가 중점을 두는 게 뭔가 우리는 논점,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얘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논점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관점을 물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첨삭을 해줘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받고 저희도 교육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도 그 첨삭을 하면서 뭔가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질문이 그래서 너의 생각은? 인 것 같아요. 뭔가 애들이 요약은 정말 잘해요. 왜냐면 이제 자기 말로 설명해보기도 했고 또 수업에서 토론도 하기도 하고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선생님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요약은 정말 잘 하는데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렇다라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점에서의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미네르바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카이저 재원생들은 이렇게 매 수업 글을 쓰고 그 글에 대해서 점수로 정량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단순히 글을 한 번 쓴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글쓰기 결과가 점수로 기록이 되고 또 관리가 됩니다. 100점을 3회 이상 받거나 88점을 5회 이상 받게 되면 나중에 카이저의 철학 올림피아드 데뷔 학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좀 본격적으로 대회를 준비를 하고 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글 쓰는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요. 또 활동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목고 전사고에 진학을 해가지고 입학하자마자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한 번쯤 누구나 벽에 부딪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동아리 입회 과정이죠. 그래서 동아리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기대를 안고 힘들게 들어간 학교인데 입학하자마자 줄줄이 동아리에서 떨어지면서 인생의 첫 쓴맛을 본다고 하는데 특목 전사고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단순한 비교과 활동인 것을 넘어서서 좀 진로 탐색 그리고 학업 연계, 입시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이저에서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런 활동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딜레마 모의 재판, NI 활동, 토론 대회, 모의 유엔 같은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좀 말하고 또 글로 쓰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카이저 프로그램을 경험해 본 리더스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딜레마 모의 재판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법복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 법복을 입고 저희 토론장에서 직접 재판을 실시를 합니다. 거기 주제가 이제 딜레마 모의 재판이라고 해서 딜레마 상황이 36가지가 저희 학원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주제들이 사실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초등학생들도 물론 이 토론을 할 수 있지만 대학생들이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고 철학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 대비를 해둔다면 사실 대입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대입 논술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순히 그 토론처럼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또 반박하고 재반박하고 그런 과정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의감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강자 입장에서 옳은지, 약자를 위한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법조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또 정의감을 가진 법조인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도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활관 자치회도 있었고 모의 법정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그 별점을 많이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 판결을 내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서 그런 거 미리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프로그래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5, 6학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NI 활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NI 활동이 뭐냐면은 이제 중도 성향의 신문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택하고 거기서 이제 아는 거 모르는 거 그거를 이제 평론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탐구해 본 다음에 자기의 의견까지 써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의 장점은 약간 미니 융합 과학 탐구 같이 자기가 진짜 관심 있는 게 뭔지 조금 신문을 읽으면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쯤 되면은 아는 게 많으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게 뭔지 그 중에서 하나 딱 집어낼 수 있는데 아직은 저기 아는 게 살짝 부족할 수 있으니까 신문을 통해서 그거를 넓힌 다음에 거기서 하나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해봄으로써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력까지 키우는 그런 활동을 NI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학년에 카이저의 전 학년에 들어있는 활동이 바로 토론 활동인데 그럼 토론 활동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 학원에 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토론실이 있는데 토론실 구조가 저도 이 학원 처음 왔을 때 되게 놀랐던 게 그냥 저희가 어제 토론을 일반적으로 반 안에서 그냥 이렇게 3대3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웅장한 거 스테디움 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그 마이크도 눌러서 발언할 때 마이크 켜서 말하고 끄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의장분이 앉아 계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V자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서로 이제 얼굴 마주보고 마이크로 진짜 토론을 이렇게 말로 이제 약간 토론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책 읽고 자기가 주제 정한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반론 재반론하면서 자기 생각을 다져 나갈 수 있는 과정이 이제 토론이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 그러니까 시설이 일단 좋아서 애들이 토론할 때 저 토론실 싸움이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 강의실 3개에서 동시에 수업하면 오늘 토론장 갈 사람 이러면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도 되게 신나가지고 그러는데 무슨 이렇게 재밌게 토론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학년들은 또 특별 활동을 하나 더 하거든요. 중학교 학생들은 모의 유엔을 하게 되는데 모의 유엔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의 유엔은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떤 그 토론 활동이 아주 피날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로 진행되는 만큼 중등반에서만 진행이 되고 각국의 대사관 역할을 담당해서 대사 역할을 담당해서 토론하고 협력해서 결의안도 도출하는 식으로 활동이 진행됩니다. 일단은 전 지구적인 시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각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가 있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게 사고해보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사고 하나고 외대부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점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이거든요. 그런 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의유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대부고에서도 H뮨이라는 모의유엔 동아리가 있고 그 동아리에서 또 아이비리그나 해외 유명 명문 대학 출신들이 많이 나오고요. 꼭 모의유엔이 아니더라도 영어로 토론을 전 지구적인 시사 주제에서 하는 만큼 저희가 또 코기토라는 유명한 영어 토론 동아리가 있어요. 그런 활동에 있어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카이저에서도 단순히 그냥 영어로 토론을 그 시사적인 주제에 대해서 할 뿐만 아니라 형식과 절차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할 수 있고 조금 더 앞으로의 어떤 고등학교 생활 그런 것에 있어서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군지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중학교 때 모의유엔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했던 게 고등학교 입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활동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의 재판을 하거나 지금 토론 대회 하는 거는 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인데 일단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3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 아, 네. 하나고에 대해서 궁금한데 사회 중에 그러니까 4조 중에 한 번 외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동네 학생들을 보면은 대부분 학원에서 내신이나 부족한 공부를 채우는데 네, 하나고 학생들은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하는지가 좀 우려스럽고 또 이제 학교에서 주말 생활을 많이 보내다 보니 그 주말 생활 동안 완전 자율로 본인이 그 시간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선생님의 적당한 그 관리 감독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궁금한데. 아,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내신과 선행으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시험 공부 과정에서는 스스로 하는 게 약간 당연하고 뭔가 그 과정에서 사교육 그 도움이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미리 내신 문제를 풀어보고 입학을 한다고 해도 그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이제 매년 수업 내용이 바뀌고 수업에서 들은 거를 자기가 메모를 해놓고 이제 필기를 해놓고 그걸 혼자 다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는 거지 그걸 뭔가 학원에서 알려준다거나 학원 수업을 듣고 좀 더 이해가 잘 된다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어서 사실 또 그런 사교육의 망을 피하려고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게 익숙한 학생들이 뭔가 더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기본 과목들을 이수를 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중학교 때 선행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이제 외대부고는 주말에 나오지만 사전에 한번 나오니까 사교육에 도움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방학 때는 그래도 학생들이 수학 같은 아니면 과학 같은 뭔가 다른 학교에서도 같은 내용을 배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학원의 도움을 받는 거는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받지 않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아까 민사고에서 타임이 나뉘어진다고 했던 것처럼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단위로 그 이제 면학 시간이라는 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타임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 잘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선생님들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치는 면학실로 지정이 되어 있고 기숙사에서 이제 12시 이후에 나와야 되는데 어느 위치에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교과 교실을 신청해서 좀 더 토론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서관 열람실을 신청해서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냥 면학실에서 개인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타임을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학생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 선택을 하고 신청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혼자 자습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강의 도움을 받는 친구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중학교 때 이제 영재교나 과학, 그러니까 영재교 준비하셨다가 중간에 텀이 있어서 이제 과학고로 전환을 하셨는데 영재고 준비하실 때는
학생들보다 더 공부량이 더 많고 선행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시까지 학원에서 거의 365일 쉬는 날 없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멘탈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라든가 건강 체력 관리는 어떤 식으로 중학교 때? 그게 학원에 막 10시까지 있는데 진짜 막 고3 교실처럼 막 학원에 10시까지 쟤를 이겨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자습하는 그런 건 아니고 아직 중학생들이라서 그런 마음이 잘 없다 보니까 옆에 친구들이랑 좀 떠들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약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선생님이랑도 좀 친하게 지내면서 막 그런 멘탈 관리는 그렇게 해서 그 멘탈이 막 크게 다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도 그냥 친하게 지내고 이번 시험 왜 못 봤니 하면은 공부를 안 해서 못 봤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멘탈은 그래서 멘탈 관리는 그냥 그렇게 그냥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풀었던 것 같고 막 무슨 인터넷 나왔던 거 집에 가서 울고 막 그런 건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거는 이제 조금 그냥 학교 체육 시간 같은 거 이용해서 그 학교 영역까지 학원이 넘어오지 못하니까 체육 시간 이용해서 체육 시간에 저는 남자다 보니까 축구 같은 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체육 시간에 막 그냥 마구마구 움직이고 쉬는 시간에 점심 시간에 나가서 축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따로 시간을 빼서 운동하는 거는 약간 진도의 그 내용에 자꾸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 좀 받아요. 네. 우리 저기. 그 과학고 들어가려면 소위 말하는 과학고 입시 학원 같은 걸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학원 자체도 들어가는 것도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원 자체에 들어가면 수학하고 과학도 많은 선행해야 되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일단은 저는 선행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저 때는 저는 그 들어가기 직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교육과정이 살짝 바뀌긴 하는데 저 때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수상하 그다음에 수원 수투 미적 그다음에 뭐 기하 확동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과거에서는 당연히 선택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저는 수투까지는 저는 또 약간 되게 옛날 사람처럼 볼 수 있는데 실력 정석하고 기본 정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수투는 실력 정석까지 했고 저는 그 다음에 미적은 기본 정석을 한 상태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합격자반이 열리거든요. 합격자반에서 이제 그 텀이 있잖아요.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 그게 한 3, 4개월 되는데 그때 이제 수상부터 미적까지 끝까지 한번 돌려줍니다. 그때 그 지옥의 기간을 잘 버티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제도 매우 많고 거기서 이제 문제집이 좀 되게 신나가지고 자세히 말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월수금 학원 가는데 월요일 날 책 한 권 나오고 수요일 날 책 한 권 나오고 금요일 날 책 한 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책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기본 정석 문제가 실력 정석 문제 좀 어려운 거 뽑은 게 120문제고 세종과국 기출 80문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당연히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서 이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뒤에 세종과국 기출만 좀 풀어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제 주변 친구들은 좀 잘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말하면 미적 실력까지 싹 다 떼고 온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과학 선행 같은 거는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근데 과학 선행이 약간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 물리투 화학투 내용이 그 일반 생물학하고 일반 화학하고 일반 물리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굳이 말하자면은 그냥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은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생물학하고 지구과학은 선행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리하고 화학만 좀 선행을 많이 해서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책 이야기는 되게 짧게 하더니 수학 얘기 굉장히 길게 하네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자기주도 학습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 자기주도가 너무 지금 어렵거든요. 팁이 있으면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자기는 했다의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일단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우리를 어떻게 시켰냐고 제 부모님한테 설명회 준비하면서 여쭤봤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혼자 계획하고 혼자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공부라던가 학교 시험, 뭐 초등학교, 중학교 시험은 사실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업 열심히 듣고 그걸 필기를 하고 그걸 다시 복습하고 반복하고 하는 거는 뭔가 그런 학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습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사실 그 공부 말고도 이제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시간에 이제 핸드폰하고 릴스 보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뭐 혼자 뭐 하고 놀지를 고민을 하게 된다던가 뭐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한다던가 아니 뭐 하다못해 그림을 그린다던가 글을 쓴다던가 하는 혼자 알아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운용해보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자기주도 학습의 기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 이 지금 수빈 리더님이 말씀해주신 거를 하면 이제 자기주도 역량이 커지기는 하는데 그걸 초반에 학생 혼자서 잡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전 좋을 것 같은 게 저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엄마랑 얘기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오늘 예원이 뭐 할 거야? 약간 그러셨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러면 나 수학 이거 여기 이쪽까지 풀고 저녁 점심에 이제 친구랑 나가서 놀다가 저녁에 들어올게 뭐 이런 식으로라도 스스로 그날 하루 일과를 엄마랑 좀 많이 얘기하면서 뭐 종이에라도 한 3줄 정도 적어보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침 이렇게 땡땡, 점심 땡땡, 저녁 땡땡 딱 요 정도라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하면 나중에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준비를 할 때 그게 되게 커져요. 그러니까 아침을 1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생기기 전까지는 크게 묶어서 오늘 아침엔 뭘 해야겠다, 점심엔 뭘 해야겠다, 적기 어렵다면 부모님과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연습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두 분이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핸드폰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제 자기주도적 학습에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학원에 영어랑 수학만 다녔었는데 수학은 제가 수학적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선행을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에서 다녔던 것 같고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토론하는 게 재밌어서 자연스럽게 다녔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 외의 과목을 정말 그러니까 학원을 최소화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야지 사실 그냥 계속 일본고 다닐 거면 상관없는데 뭔가 조금 이런 학원과 동떨어진 학교에 갈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중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봐야지만이 필연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질의응답 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더스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시는 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좀 다시금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오프 더 레코드인 만큼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카이저의 상담 실장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아이는 현재 대학생인데요. 조금 일찍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되게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제가 보내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제일 걱정했던 게 당연히 영어예요. 영어를 이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니까 영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가 막상 고등학교에 갔을 때 힘들어했던 거는 글 쓰는 수업이 정말 많아서 그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저도 간접적으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나라에 내가 살게 되든지 또 어떤 환경에 내가 있든지 언어보다는 이제 세계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는 명서를 읽었던 경험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세상을 넓게 보는 관점도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한 소통 능력도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이저에 처음에 왔을 때 카이저 교육 철학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도 단지 이제 직업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럼 제 아이를 키웠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카이저는 아이들이 생각하고 표현하고 스스로를 탐색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리더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어머니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